옥수수는 벼, 밀과 함께 세계 3대 화곡류 식량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옥수수는 시포 식물로서 광합성, 효율이 매우 높아 수백 배 수확이 가능하지만 반면 벼와 밀은 C3 식물로서 30배 이상의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3대 식량 자원 중에 옥수수 생산성은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품종의 탄생을 통해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옥수수재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은 수원 19호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김순경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 식량 자원 해결에 큰 도움을 준 옥수수. 다량 수확이 가능한 옥수수 덕분에 옥수수는 빈국들의 식량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어릴 적 옥수수 알을 쪼개 보리쌀과 옥수수를 넣고 밥을 하면 그 밥맛이 왜 이렇게 맛있던지요. 옥수수 하모니카, 옥수수 누가 빨리 먹기 하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옥수수에 관한 추억들이 하나씩 있을 테죠. 품종의 탄생, 오늘 또 옥수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품종의 탄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무당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만날 분은요, 옥수수 육종과 작물 품질 분석 분야에서 활동한 농학자이고요. 설림, 수풀림, 큰나무숲 김설림 박사입니다. 이분은 94년 동계 증식 사업의 첫 번째 담당자로 파견되어 태국에 있으시면서 F1 종자를 증식해온 찰옥 2호를 만드신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아는 어떤 아가 이름도 클선 스풀림 써가지고 이름이 설림인데 저는 듣자마자 이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내적 친밀감이 막 생깁니다. 이분 알고 싶어요. 네. 토리님, 김선림 박사님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선림 박사님은 61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입학하고 교수 전문 요원으로 1984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 들어가 처음에는 벼 재배를 연구하셨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1992년 농촌진흥청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91년 농촌진흥청 공채시험에서 이제 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2년 농촌진흥청 작물 시험장에 전작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원도 사람이 옥수수를 해야지 무슨 별을 하느냐라는 말이 계기가 되어 그때부터 옥수수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셨군요. 전작과, 이게 좀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전작입니다. 네. 90년도 초에 당시 옥수수 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 영향으로 수입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을 찾으라는 이슈가 영향으로 기존에 해오던 곡실용 옥수수 대신 찰옥수수, 단옥수수 등 같은 식용 옥수수 쪽으로 전환하면서 농촌진흥청에 무려 3명의 인원이 옥수수실에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찰옥수수 6종에 배치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수원 19와 같은 곡실용 옥수수가 당시에 대세였다고 합니다. 초기는 옥수수를 한다고 서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찰옥 1호 이후에 식용옥수수가 개발되지 않다가 92년 신입 3명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찰옥수수, 튀김옥수수, 단옥수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신입들의 열정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맹달님, 김설림 박사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94년 동계 종자증식 사업 첫 사업의 첫 번째 담당자로 파견이 되셨대요. 그래서 태국에 5개월 동안 있으면서 F1 종자를 증식해 차로 2호 연구를 차로 2호를 연구하셨는데요. 당시 그 태국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또 힘든 육종 때문에 어금니 2개가 빠져버렸을 정도로 정말 힘이 많이 드셨대요. 옥수수 육종뿐만 아니라 작물의 성분 분석, 기능 개발, 특성 개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동하셨는데요. 팝콘이 일정한 모양으로 터지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옥수수 화분 저장법 개발, 세계 최초의 메밀싹 개발, 옥수수 성분 분석 등 품종, 육종 분야뿐만 아니라 작물의 기능과 성분 분석을 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어금니가 2개나 빠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는 봅니다. 김설림 박사님의 이야기를 더 깊게 알고 싶은데요. 처음엔 벼로 시작했지만 강원도 사람이기에 옥수수가 숙명처럼 다가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설림 박사님의 청년 시절로 돌아가 농가를 선택했을 때 그 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도 몹시 궁금해집니다. 토리님, 이유를 한번 멋있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까 앞에서도 소개되었듯이 김선림 박사님은 61년 홍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잠시 다니다 교직자셨던 아버님을 따라서 춘천에서 대학교까지 다니셨어요. 농대에 입학했는데 박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거였겠지만 공부를 못해서 농대를 입학했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사주가 농사꾼 사주다. 클선 수풀림 농사를 크게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른들 말씀대로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농사꾼 사주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농대가 진짜로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농대 공부가 잘 맞아 공부를 하다 보니 서울대 대학원 석사도 진학하게 되고 당시에는 들어가기 쉽지 않았던 교수 전문 요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름대로 간다고 하는 말들이 있긴 하는데요. 어쩌면 농업이 숙명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벼 분야의 대부인 이운용 교수님이 지도 교수였는데요. 벼 공부를 하다가 옥수수를 운명처럼 만난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옥수수와 만남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맹달님이 이번에는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90년 강원대학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셨을 때 92년 농촌진흥청에 입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벼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당시 실장이셨던 박승희 원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부르더니 강원도 사람이 옥수수를 해야지 무슨 놈의 벼를 한다고 그래. 이래서 과를 선택할 때 저 그러면 옥수수 하겠습니다 해서 옥수수와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강원도가 옥수수, 감자가 유명하긴 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을 많이 심으면서 유명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은. 그런데 사실 그런 면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강원도가 원래 척박하고 그래서 다른 작물들이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원래 감자가 서늘한 데서 잘 되고 강원도가 옥수수가 잘 됐던 게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탄소 동화 작용을 했던 게 밤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식물체로 바로 가니까 이삭으로 바로 전달되니까 강원도 옥수수가 품질이 좋은 거래요. 그래서 강원도가 옥수수가 특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자도 마찬가지고요. 감자는 바이러스 병이 아주 지독한데 강원도가 그 기온이 서늘하니 갑자기
갑자기 바이러스에 애들이 잘 안 걸리고 잘 크니까 강원도가 감자랑 옥수수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래요. 박승희 선배님 덕분에 옥수수를 하게 됐고 농촌진흥청 전작과를 선택해 그때부터 옥수수와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된 거죠. 일교차가 큰 날씨 덕분에 강원도에서 옥수수와 감자가 잘 된다는 사실을 품종의 탄생을 덕분에 알고 가게 되네요.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위에 나왔듯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전반적 흐름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곡실용 옥수수 일반 옥수수들은 미국이나 이런 쪽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서 우리 옥수수를 찰옥수수나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같은 식용 옥수수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옥수수가 평생 같이 하게 된 작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최적의 기온 조건인 강원도에서 옥수수와 감자가 이렇게 재배 많이 되고 그것들이 상품 가치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병충해에 대한 좀 더 강한 내성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감자나 옥수수뿐만 아니라 현재 기후가 점차 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부지방 이후까지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나 원해들이 앞으로는 특히 사과 같은 것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병충해에 예민한 어쨌든 작물이고 과수이기 때문에 이 가수들이 점점점 강원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에 겪었던 어쨌든 과일 값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옥수수 연구실이 대폭 증원이 되긴 됐는데 김승권 박사가 수원 19호 품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김승권 박사님은 일반 옥수수 육종이 막 뻗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찰옥수냐고 하냐는 서름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곡실용 옥수수를 하는 것만 정책적으로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고 식용 옥수수 쪽으로는 찰옥 1호 품종만 개발되고 있었고 그 이후로 개발된 게 없다고 해요. 92년도부터 비로소 식용 옥수수 그러니까 찰옥수수, 튀긴 옥수수, 그다음에 튀김 옥수수랄까요? 하여튼 옥수수가 식용으로서 이용되는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기 시작했고 연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튀김 옥수수는 팝콘을 말하는데요. 맛있겠어요. 네. 네, 우리 팝콘 가끔 영화관 말고도 먹은 적이 많죠. 행사장에 가면. 네. 근데 팝콘 해보면 알겠지만 이 팝콘이 균일하게 튀겨진다는 이거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튀길 수 있는 그런 정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단옥수수, 특히 단옥수수 종류도 중소도, 일반 옥수수, 단옥수, 초당 옥수수가 있는데요. 그런 품종들이 개발된다고 해서 사람도 3명 뽑고 옥수수 분야가 강화를 시키게 되었군요. 맹달님, 옥수수 좋아하는 옥수수 종류가 있으세요? 수원 19호 전에는 교배 방법부터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맹달님, 교배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초당 옥수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쪄먹지 않고 그냥 먹어도 엄청 아삭아삭거리고 달아가지고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많이 못 사 먹는 게 아쉽습니다. 그걸 아삭아삭 생걸로 먹는다고요? 네. 아, 옥수수 생걸로 먹는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당 옥수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아. 아삭아삭거려요. 그냥 찌지 않고 먹어도 아삭거려가지고 저 초당 옥수수 좋아하는데 비싸서 잘 못 사 먹습니다.
네. 품종에 탄생하면서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순건 박사님이 수원 19호를 탄생시키면서 수원 19호가 진짜 그야말로 대세였대요. 기본 식물하고 원우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하고 이 원종은 도로 넘긴대요. 원종은 도로 넘기고 그 다음에는 보급종 농림부 자원에서는 대량으로 농민들에게 이 품종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그 전에는 없었대요. 근데 김순건 교수님이 그 당시에 딱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기본 식물, 원종, 보급종을 만드는 거고요.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으니 옥수수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벼는 자식성 작물이라 벼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식물하고 B라는 식물이 교배를 해보고 종자를 넣어 이 정도는 자기 꽃가루를 넘겨받아서 특징이 나오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옥수수는 A하고 B에서 나오는 F1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나오고 한참 가다 보면은 얘가 전혀 다른 식물체가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옥수수가 무지하게 힘든 점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벼나 콩은 자기 것을 한 번 만들면 그게 좋다고 하면은 유지시키면 되지만 옥수수는 F1을 매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종자가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도 이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번 우리 옥수수 이야기할 때 F1 강세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F1 강세라는 건 그처럼 한 번만 되고 그 세대가 다른 번식해서 나오면 점점점 옥수수가 상품성이라든지 먹기에는 좀 부적절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간혹 보면 옥수수가 이쁘게 알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F1 해고 그 다음에 어느 시골에서 막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종자를 한 번도 사서 심보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이제 듬성듬성 가뭄에 콩 나듯이 옥수수 한 안에가 탁 빼곡하게 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F1의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세대에 우수한 품종이 나오는데 그걸 F1 강세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먹고 끝나는 옥수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종가들은 F1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었고 매년 새로운 F1을 만들어 교합을 해서 특징이 좋다는 품종을 등록시키고 이것을 기술 이전을 받아 모범 부분을 가져와서 만드는 것을 배워가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좀 어려운 것 같죠. 이 옥수수 품종은 특히 수원 19호, 수원 20호, 수원 21호 쭉쭉 나오게 된 것들도 궁금해하는데요. 이렇게 옥수수는 늘 연구원들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연구 대상인 F1 강세에 있습니다. 민달님. 이렇게 쭉쭉쭉쭉 막 20, 21, 22, 23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원 19호가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으니까 국가에서 농가에 대규모로 보급하라는 일종의 오더가 떨어졌대요. 그때는 종자를 처음 하와이에서 만들어 왔는데 농가에 보급하려면은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당시에는 국내에 시스템이 없어서 하와이에 가서 비행기로 싣고 왔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비행기가 섰는지 아세요? 여의도. 그때는 여의도에도 비행장이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싣고 왔다고 합니다. 당시 닥터 블루 베이커라는 교수님이 하와이대에 계셨는데 이 닥터 블루 베이커라는 분이 옥수수 육종 역사상 정말로 유명한 학자라고 하세요. 근데 또 옥수수로 노벨상을 탄 분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노벨상도 옥수수 분야에서 있었나요? 네, 그렇대요. 이번 하면서 알게 됐어요. 맥킬린 턱이라는 학자분이신데요. 닥터 브루 베이커란 분도 맥킬릭 턱 분과 같이 이렇게 버금가는 정말 유명하신 학자셨대요. 근데 이 교수님의 문화생들이 바로 하와이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김순건 교수, 그 다음에 충북대 정승곤 교수,
이명훈 교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하와이에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 열심히 잘하니까 한국인들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이 교수님 90세 회고록에 한국 제자들을 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거의 뼈를 가는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박사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맛있는 옥수수 그 다음에 뻥튀기 할 때 그 즐거운 단맛을 간식이나 어떤 식량 해결을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당교 잡종 육종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어떻게 발전했고 또 한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토리님. 네, 사실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 일본에 유학을 가서 배운 기술들과 70년대 한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종을 관리해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기술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는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있었지만 모든 기술을 다 대규모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운 것이 지금은 거꾸로 한국의 기술을 전수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점은 너무 흥미롭고 뿌듯한 것 같아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F1 종자를 국가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파이오니아 같은 유명한 종자 회사들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저개발 국가에서 종자 만드는 것을 배우러 가면은 종자를 팔려고 하지 이 기술을 절대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남미, 볼리비아,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에서 육종을 배우러 오면은 다른 나라 가보면은 그 기업이어서 자기들이 종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가르쳐주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자립을 넘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과 역사가 있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또 한 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 기술 이전에 어떻게 한 건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이란 게 농민들에게 기술 이전하는 게 아니라 F1을 심으라고 하는 거지 F1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랍니다. 토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친절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는데요.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도 F1을 만들고 싶은데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절대 안 가르쳐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물 먹이는 것이 얼마든지 먹이게 하겠지만 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샘물이야 가르쳐준 거죠. 모본, 부본을 어떻게 만들고 셀핑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내병성, 내충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육종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모두 알려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친절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정말 그 큰 나라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냥 우리 씨앗만 사가라고 하지. 근데 다른 저개발 국가들은 합성 품종을 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기본 식물들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원원종은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원종은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개념을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품종의 탄생에서 만났던 문헌기 박사님이 정년 퇴임 전까지 계속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오신 분들을 교육시켜셨다고 하는데 저도 토리님처럼 자부심이 막 느껴집니다. 제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김설림 박사가 해외 종자 증식 사업, 즉 동계 종자 증식 사업을 최초 1호로 1994년 12월에 나갔다고 합니다. 동계 종자 증식 사업, 이게 뭔가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가서 종자를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1호라고 하니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수한 종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만들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년에 농사를 한 번밖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더운 나라에 가서 겨울 동안 심고 이제 다시 농사를 해서 가져오면 4월이나 5월에 파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동계 증식 사업이라고 93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로 김선림 박사님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게 명맥을 유지하게 되면서 GSP 사업이라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토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번이나 부번으로 F1 종자를 만들고 만든 종자로 쓰려면 뻥튀기를 해야 되잖아요. 수원팜이라는 곳에 가서 해외 증식 사업 1호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너무 고생해서 이가 주저앉아 어금니가 빠질 정도였다고 하니 진짜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영양실조까지 걸리고 수완팜이 조건이 엄청나게 열악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이 사업장이 지리산 같은 곳에 있어서 태국 주민들과 있으며 주변에 한국 의심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냉장고도 없어서 음식 보존도 잘 하지 못해 김치는 먹고 싶은데 김치도 못 먹고 볕은 엄청나게 뜨겁고 종자는 키워야 하고 영양실조가 오면서 몸의 면역이 깨졌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와중에 1회 동계 증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호로도 이어졌다고 해요. 거기서 찰옥 2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저라면은 이빨 빠진과 동시에 바로 짐 싸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분 12월에 가서 5월에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5달 동안 진짜 몸이 망가진 상황에서 찰옥 2호도 탄생시키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김선림 박사는 실제로 농업진흥청에서도 열심히 일하셨다고 본인도 자부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8시에 출근하면은 집에 가면 항상 밤 12시를 넘기셨대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다는데 네, 제가 그분 가족이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게 생활이다 보니까 논문도 정말 많이 쓰시고 세계 최초 타이틀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나만큼 여기서 2인자는 없어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회상을 하셨는데요. 아까 무당님이 팝콘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팝콘으로 뭘 증명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맨날 먹기만 하는데 뭘 증명까지 하고 이럴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맹달님의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때는 93년도고요. 흔히 팝콘이 왜 일정한 모양으로 터질까 물어보면 프라이팬에 열을 가하면 수분이 나오면서 팍 터지면서 이렇게 되겠지라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일정한 모양으로 터지는 거지 하면 글쎄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일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증명을 이끌어냈다고 해요. 머릿속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 비슷한 시기 화분 저장하는 것도 개발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학회에다가 옥수수를 육종하면 그 친구 똘똘한 친구 주변에서 그러면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92년에 입사했는데 93년에 논문 발표하고 또 화분 저장법을
발표하면은 나름대로 이 신입 사원이신 거잖아요. 되게 좀 많이 주목받으셨을 것 같아요. 질투도 많이 받고. 이런 걸 준비된 신입사원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학자는 증명을 해야 되는 직업인가 봐요. 그런 위치고. 그래서 일하면서 강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또 메밀싹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봉평에 가시면은 메밀 그 막국수 많이 드시죠? 메밀전이랑. 네, 많이 네. 먹습니다. 바로 이 메밀싹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 김선님 박사신데요. 옥수수는 필드가 대규모로 필요하지만 메밀은 소포장으로 가능해서 하다 보니까 메밀싹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식물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드시기도 하셨는데요. 메밀이 싹이 나왔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건가?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밀 역시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 왔지만 콩나물용 메밀싹이라고 해서 봉평 2호석 축제에 가면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메밀싹이 또 고급 나물류여가지고 특산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설림 박사님이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 것 같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품종이 초당옥 1호, 튀김옥 1호, 찰옥 2호 등 품종 개발에 참여하셨는데 옛날에는 고참한테 이름을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이야기가 했던 흑진주찰, 보석찰이라는 이름을 네이밍한 게 김선님 박사님이란 걸 알고 계실까요? 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장명의 메밀싹 최초 발견까지 또 옥수수 개발도 하고 진짜 요즘 말대로 갓생을 하신 분인 것 같네요. 김선님 박사가 강원도에서 연구만 하신 것은 아니고 이곳 수원에서도 계셨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이루어졌던 옥수수 품종 개발이나 박사님이 했던 것들은 의미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입사해서 동계 증식 틀을 잡았고 식용 옥수수에 최초의 디딤돌을 놓고 분석 같은 것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품질과 부서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옥수수 품질에 대한 세팅, 기본 세팅을 김선림 박사님이 하게 된 건데 그때 해왔던 방식이 특정 방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 품질에 대해 당 성분은 어떻고 지방산, 아미노산 구성은 어떻다. 기능성은 어떻다 이야기가 될 때 김선림 박사의 이야기가 항상 회자된다고 해요. 품종에는 박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 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선림 박사십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당교 접종 육종 기술이 상당히 선도적인데 합성 품종을 주로 하는 저개발 국가에 기술 지지를 해준 것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무언가도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이해의 나라에 돌려주는 듯한 우리 조상들이나 그리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이념들이 깊게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김선님 박사님 하면은 아까 메밀싹 최초 개발 그리고 팝콘 논문 기억날 것 같아요. 품종의 탄생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저희 만날 때마다 되게 즐거워요. 저는 처음 녹음했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때문에 재녹음도 하고 많이 더듬들였던 것 같은데 이제 F1, 원원종, 운종 이런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밭에 심어져 있는 식물을 보면 별로 이제 많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뒤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두 분 덕분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옛 추억도 회상하게 되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옥수수 우리나라가 우리 자체의 식량 생산도 아주 도움을 주었지만 그래도 해외의 저개발 국가들이라든지 현재 가뭄이나 지구 변화에 따라서 온난화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가뭄 지역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주식들이 대부분 옥수수였는데요. 이 옥수수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종을 줄 건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